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마지막 송과장 편. 송과장의 이야기는 송희구 작가의 이야기이다. 그는 현재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지금부터 그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는 부잣집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각 그랜저를, 어머니는 세이블이라는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학교 운동장에 차가 들어오면 모두가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아이는 반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 심부름 값으로 100원을 떼어주고 문방구점에 가서 쥐포, 빵, 색종이 같은 것들을 사오게 했다. 그래도 심부름 값을 제대로 줬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르바이트다. 나는 매번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그 친구는 나에게만 일을 시켰다.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다니셨다. 가끔은 아버지가 트럭으로 학교를 데려다 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그 부잣집 아이가 내가 트럭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교실에서 나를 놀렸다. 트럭을 타고 다닌다고 놀렸다기보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던 것 같다. 별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창피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시키는 심부름이 하기 싫어졌다. 비가 새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을 벗어나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다. 그때도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는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는데 아버지는 늘 공장 점퍼를 입고 다니셨다. 공장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새벽에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장님, 사장님, 얼른 나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는 다급히 문을 열었다. 나는 자리에 누운 채 온몸을 긴장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지금. 아버지는 옷을 급하게 입고 뛰쳐나가셨다. 그날 밤 종일 사고를 수습하고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방화래. 절반 정도 탔어. 벌써 2번째네. 2번째라니. 내가 기억도 못할 만큼 더 어릴 적에 누군가 불을 지르고 도망간 적이 있었던 모양이다. 공장의 화재는 아버지의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혔다. 공장에 불이 나서 설비와 제품이 타버린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힘든 내색 한번 보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조금씩 공장을 꾸려나갔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직원 중 한 명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 시각 공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고는 그 직원은 한 달 뒤쯤 퇴사를 했다. 아버지 공장 근처에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귤인지 사과인지 과일 한 상자를 들고 그 공장에 들렀다. 아버지는 진심 어린 말투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 직원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나는 잘 몰랐지만 그 사람의 눈빛과 웃음에서 뭔지 모를 떨림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남에게 다 퍼주는 사람. 기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던 사람.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손에 남는 것이 없었다. 어린 내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가난한 생활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련할 정도로 앞만 보며 우직하게 일하시던 아버지를 힘 빠지게 한 것은 아버지의 친구가 60억을 보상받았다는 소식이었다. 가지고 있던 땅 일대가 정부의 사업으로 개발되면서 받은 돈이 60억이었다. 아버지처럼 해서는 수백 년을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가진 게 없는 우리 아버지. 한 번에 땅을 보상받아 수십억을 번 아저씨. 원래 사람은 비교하는 존재다.
그렇게 태어났다.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말이다. 얼마 후 60억을 보상받은 아저씨 댁 집들이에 갔다. 아버지와 오랜 친구라서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우리를 초대를 했다고 한다. 나는 그 아저씨가 욕심 가득한 얼굴일 거라 생각했다. 놀부처럼 입주위에 심술이 가득할 것이 분명했다. 문이 열린다. 그런데 의외로 부드러운 인상의 아저씨는 웃음으로 우리를 맞는다. 흰머리 가득한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크다. 아저씨는 방을 하나하나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방이 5개인가 6개에다 화장실은 3개다. 화장실 하나는 우리 집 안방보다 크다. 화장실도 충격이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아저씨의 서재다. 어두운 톤의 원목 책상에 세트로 맞춘 것 같은 책장, 책장 안에 수많은 책들, 책상 위에 일담한 듯 펼쳐져 있는 책 한 권, 길게 뻗은 스탠드, TV 드라마에서 본 회장님이 앉을 법한 가죽 의자, 한쪽 벽에 걸려있는 큼직한 유화 그림, 부럽다. 부엌으로 가니 가사 도우미가 밥을 차리고 있다. 역시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가사 도우미이다.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니 같은 반찬인데도 맛있어 보인다. 그릇이 고급스러워 보여서일까? 어린 마음에 선입견 때문인지 나는 아저씨가 괴팍하고 불쾌한 사람일 줄 알았다. 부자는 심술 많고 잘난 척하고 얼굴에 기름이 좌절 흐를 거라 생각했다.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중년의 아저씨였다. 내가 알던 부자의 이미지와 달랐다. 아저씨는 잘난 척 한 번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해주셨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아저씨는 나에게 용돈까지 손에 쥐어주셨다. 그렇게 집들이는 끝났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집에 도착했다. 신기하게도 문을 열자 다른 세상의 집이 보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비가 새고 문이 안 잠기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좋은데 그런 대궐 같은 집을 부러워하고 있는 스스로가 간사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떡하나? 부러운 건 부러운 건데. 집도 부러웠지만 아저씨의 여유로움이 더 부러웠다. 문득 나에게 동전을 주고 심부름을 시키던 초등학교 1학년 시절 같은 반 친구가 생각났다. 그 친구도 그런 집에서 살았을까? 그 친구도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을까? 책상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거실로 나갔다. 아버지가 샤워를 마치고 TV를 켜려고 할 때 내가 물었다. 아빠, 그 아저씨는 원래 그렇게 잘 살았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 살던데 기억나? 그 근처에서 살았어. 네? 그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그 친구는 당연히 잘 돼야 했고 잘 될 줄 알았어. 왜요? 고생 엄청 했어. 돈 되는 일은 다 했지. 아빠랑 같이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저씨는 새벽에 신문 배달로 동네 한번 싹 돌고 바로 우유 배달까지 했어.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동생들 먹여 살린다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지. 할아버지가 배추 장사했던 거 기억나지? 처음에는 그 아저씨도 아빠랑 같이 할아버지랑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배추 장사했었어. 그러더니 다른 것도 팔아보고 싶다면서 아예 농촌으로 가서 야채, 과일을 떼오더라고. 살던 동네 바로 근처에 농수산 도매시장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지. 그래서요. 아빠가 지금 하는 공장 시작할 때쯤에는 모아둔 돈으로 아예 밭을 사서는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원래 팔던 흔한 농작물 말고 좀 희귀한 것들을 키우더니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납품을 하더라고. 그쪽에서 나름 인정을 받았는지 거래처가 많아져서 그걸로 번 돈으로
밭하고 논을 더 사서는 사업을 키우고 그랬지. 그렇게 매일 비닐하우스에서 수십 년 일만 하다가 그 일대가 개발되는 바람에 보상받고 어쩔 수 없이 하던 농사 다 접은 거야. 아, 그 아저씨도 일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일요일에는 쉬기라도 했지. 그 친구는 일요일이고 뭐고 없었어. 거기서 그냥 살았어. 한 번은 태풍 왔을 때 비닐하우스 싹 다 날아가서 키운 것들 다 죽었을 때 울면서 전화하더라. 비닐하우스 다시 짓고 얼마 안 되어서는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몇 달 동안 병원 신세지기도 했고 허구한 날 허리 수그리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랬구나.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큰 금액 보상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기분이 이상하긴 이상하더라. 나도 만만치 않게 공장에서 고생했는데 금수저가 아니었다. 벼락부자도 아니었다. 졸부도 아니었다. 사기꾼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원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을 마치고 우유 배달을 한 사람이었다. 나라고 그렇게 못될 이유가 없다. 누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말하게 그래서 과학자유라고 대답하고 넘겼다.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번도 머릿속에 있던 적이 없다. 그나마 지금 목표는 취업인데 그 아저씨를 알고 나니 나도 목표가 생긴다. 60억 보상받기. 60억 보상받는 사람. 보상받는 사람을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보상받을 사람으로 정했다. 어떻게 해야 보상받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알아갈 것이다. 저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아직은 방법을 잘 모르지만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통의 합격 통지 문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축하합니다.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첫 출근일이다. 요즘은 잘 늦지 않는다. 정신없이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는다. 정신과 약을 열심히 먹은 덕이다. 처음에는 하루 빼먹으면 증상이 나타나고는 했다. 이제는 하루 정도 먹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매일매일 챙겨 먹으려고 노력한다. 점심을 먹고 혼자서 도심 속 거리를 걷는다. 좀 걸어야 소화가 된다. 내 꿈이 뭐였더라? 아, 보상받는 것. 보상 받으려면 뭘 해야 하지? 땅을 사야지. 아끼고 아껴서 돈 모으고 무슨 땅 살지 알아봐야지. 그러려면 공부부터 해야겠구나. 아끼고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할 일이구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ADHD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잘할 수 있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후 집에서는 항상 책만 읽는다. 회사 책상에도 책들이 제법 쌓여 있다. 누가 보면 책 보러 회사 다니는 줄 알겠다. 다른 사람들 책상에는 리더십, 조직생활, 엑셀 강좌 같은 책이 있다. 내 책상에는 부동산, 토지, 부자, 돈, 성공과 관련한 책이 있다. 책 제목이 안 보이도록 책 등을 뒤쪽으로 돌려놓는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인지 동정인지를 하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처음에는 나를 배려하는 것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질투와 불안함이었다. 다 함께 월급쟁이로 쭉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자기들보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어떡하냐는 그런 주변의 시샘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다. 그들의 질투 섞인 눈빛들이 나에게 더 힘을 준다. 내가 아무리 정신질환자여도 자기들이 뭔데 나의 가능성을 짓밟으려는 건지 지금의 나는 대서양 한가운데에 던져진 꽃게보다 못한 꽃게랑이지만 언젠가 한 마리의 돌고래가 되어 마음껏 바다를 횡단하겠다고 다짐한다. 주말마다 본격적으로 땅을 보러 다닌다.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아파트, 상가, 토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가지 않으면 답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주관식인지 객관식인지조차 모르겠다. 근처에 집이나 비닐하우스조차 없는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걷는다. 돌부리에 걸려 발을 헛디딘다.
민첩한 순발력인지 운동신경인지 철퍼덕 넘어지지는 않고 손으로 땅을 겨우 짚는다. 왜 답이 안 보일까?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건가? 수학 문제조차도 풀려면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봐야 하는데 너무 한 번에 답을 찾으려고 한 걸까? 누군가 정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 알려주진 않더라도 힌트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도에서는 평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송전탑이나 묘지, 축사가 있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어보고 혼자서 임장을 다니며 독학을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시간은 참 배려 없이 흘러간다.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시간을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책에서 부동산 사장님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천은 하지 못했다. 가끔 부동산 중개소를 갔지만 보고 싶은 땅을 그저 내 주관적으로 평가한 적이 대부분이었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사장님이라는 지식인을 만나야겠다. 내 주관적 평가가 아닌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냐니. 땅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무슨 땅. 네, 땅 좀 보고 있는데요. 근처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매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쪽 주변은 다 그린벨트인데 알고 왔어요? 네, 보상받을 만한 땅을 찾고 있어요. 보상? 어느 세월에 그린벨트 풀리려면 총각 손주가 태어날 때나 가능할걸요. 네? 아, 네. 그리고 요즘 깐깐해져서 보상도 막 안 해줘요. 공시가랑 시세랑 계산해서 하는데 시세보다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상받는 거 안 좋아해요. 여기 땅 주인들은. 내 꿈이 보상받는 거였는데 땅 주인들은 보상받는 거 안 좋아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린벨트 풀린다, 개발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 나오면 땅값 오르고 땅 사겠다는 사람들 많아지면 그때 비싸게 팔지. 좀 아는 사람들은. 땅을 사는 사람이 많나요? 그럼 많지요. 그러니까 내가 30년째 여기서 먹고 살고 있죠. 네, 꼭 보상을 받지 않아도 시세 차익을 거두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좋은 땅은 서로 사겠다고 난리예요. 그래, 꼭 보상만이 답이 아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마진을 붙여 팔듯 땅도 그렇게 하면 된다. 짧은 순간 짧은 대화였는데 책에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버스를 타고 박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기분이 좋다. 한편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지도 고민이 된다. 박 사장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고 모르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다 보니 이제는 질문이 서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임을 깨달았다. 오늘도 흙탕물 범벅인 벤츠 S클래스가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어. 이제는 자네가 안 오면 이상해. 하하, 귤 먹어. 엄청 달아. 나는 귤을 받아 껍질을 까며 말한다.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토지만 보다가 집을 보는데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거래, 전세가 이런 것도 보고 역세권, 초등학교 거리 같은 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요. 자네 아직 집이 없었어? 집이나 땅이나 같은 부동산인 건 맞지만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지. 땅은 이미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바다를 메우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잖아? 네. 집은 지어야 집이지. 누군가 지어야 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 해. 사람이 논바닥에서 잘 순 없잖아. 이해가 되는 듯 싶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네 같으면 판자촌 같은 데서 살 수 있어? 요즘 세상에?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난다. 못 살겠다. 아니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땅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요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그런데 주택 공급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을 같이 봐야지.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공급은 새로 짓는 집과 이미 지어놓은 집의 주인들이 부동산에 내놓는 매물들이야.
새로 짓는 집이 없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면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고, 분양을 많이 하고 입주 물량이 많거나 팔려는 매물이 많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네, 그렇죠. 판자촌 얘기는 왜 한 거냐 하면 주택 보급률이 사실 100%가 넘어. 그런데 여기에 판자촌까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 네. 그리고 집은 땅 파고 기초공사하고 뼈대 올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분양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봐야 해.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최소 10년이야. 처음에는 5년 만에 끝낸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나. 중간에 소송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것도 봐야 하고 집은 땅과 다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아, 네. 자네 너무 땅 공부만 했어. 집 공부도 해봐. 같은 세계인 것 같지만 다른 세계야. 공급 말고도 다른 점들이 더 있으니까. 자네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찾아봐. 그런 거 잘하잖아, 공부하는 거. 역시 다른 부분이 있다. 내 손에 들린 귤 껍질과 박 사장님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귤 껍질들을 한데 모아 쓰레기통에 버린다. 사장님, 그런데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이 바닥에 있으면서 깨달은 재밌는 사실 하나 말해줄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시세가 빠질 때는 신문이나 TV에서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해. 경제가 침몰할 것 같으니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있으라고 말이야. 그런데 웃긴 건 지금이 기회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 아,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뉴스를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움츠러드는 사람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지. 요즘 뉴스에 부동산 얘기 많이 나와? 아니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뉴스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별 관심 없다는 뜻이야. 무슨 투자든 간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조용히 하는 거야. 지금 타이밍 괜찮다고 봐, 나는. 그런데 얼마짜리 사려고? 수중에 현금이 별로 없어서 적당한 거 보고 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해서 사지는 마. 우리 흔히들 집이 은행 거라고 하잖아.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집주인은 은행에 이자를 내지. 그러면 그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은 누구겠나? 은행이겠네요. 명의는 집주인인데 현금 흐름은 은행으로 가. 그 집에서 이자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튼 은행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집은 은행 자산이지. 네,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자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그게 집주인한테 이득 아닌가요? 집값이 오를 때야 그렇지.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세금, 이자 감당하느라 모으는 돈이 줄거나 없어지면 그건 자산의 역할을 못한단 말이지. 만일 집값이 올라서 팔고 시세 차익을 봤어. 시세 차익이 이자와 세금, 인플레이션보다 크다면 자산 투자로서 성공한 건데,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 더 큰 집으로 가서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세금을 내기에 급급하다면 그게 자산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네. 사람들이 집 한 채 사고 시세가 오르면 그게 끝인 줄 안다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는 생각 못 해. 집을 소유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집이 있으면 이사 다니지 않는 안정감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해서 사면 집을 모시고 살다가 인생 다 갈 수 있지. 요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 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 반대야. 특히 소득이 하나만 있는 월급쟁이들한테는 말이야. 그 월급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하려고. 분수에 맞게 살라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저기 밖에 있는 내 차는 자산일까 부채일까? 차는 당연히 부채죠. 그런데 저 차를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어. 네? 어떻게 해요? 튜닝해서 더 비싸게 파나요? 아, 튜닝한 걸 신차보다 누가 비싸게 사나. 그건 아니고 저 차를 렌트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면 자산이 되는 거지. 돈을 벌어주니까. 대신 저 차의 감가상각비보다 수익이 더 높아야겠지.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내 말은 무조건 자산인 것도 없고 무조건 부채인 것도 없다는 얘기야.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자산으로 만드느냐가 실력이란 거지.
사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않으셨나요? 이 일은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하, 경제적 자유라. 나도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좋은 데 살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차 타는 게 경제적 자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 돈이 많아도 돈에 스트레스 받고 더 벌기 위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구속된다면 그건 그냥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뿐이지 진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지. 경제적 자유가 뭘까? 하고 말이야. 진짜 경제적 자유는 말이야. 재정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자유가 합쳐져야 해.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라고 봐. 햇살 좋은 날에 차 한잔하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돈 걱정 없이 가족과 보내는 행복한 일상.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 그런 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 싶어. 자네 생각은 어때? 박 사장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돈과 경제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저 60억이라는 큰 돈을 보상받은 아버지 친구가 부러워서 지금껏 내달려온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3편, 송과장 편을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더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책에는 부동산 사장인 박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많은 인사이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